이산, 저산, 특집, 마음으로 걷는 명산 기행. 누군가 산을 오르내리며 맛본 정취를 기록한 글은 우리에게 색다른 느낌을 전해줍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걸으며 재미있게 봤거나 뭔가 깨달은 내용의 기행문 4편을 묶어서 소개합니다. 고전, 명수피, 늙은 재상의 관악산 도전. 채제공은 영조, 정조 치하에서 재상을 지낸 명신입니다. 1786년 봄, 당시 노량진에 살던 만 66살의 채제공은 2박 3일 일정으로 관악산에 올라갔습니다. 다음은 그가 남긴 그 기록입니다. 내가 일찍이 듣기로는 미수 허목 선생이 83살에 관악산 연주대에 올라갔는데 그 나이에도 걸음걸이가 가뿐해서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신선처럼 우러러보았다고 한다. 관악산은 경기 지방의 신령한 산이며 옛 현인들이 오래전부터 놀러 다니던 곳이다. 한번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마음과 눈을 장쾌하게 하고 선연을 태산처럼 사모하고 받드는 마음을 갖고자 했으나 오래전부터 생각은 있으면서도 일에 얽매인데다 의지가 약해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4월 13일 노량진 강가에서 관악산을 바라보니 푸르름이 거의 한눈에 들어오는 듯하여 마음이 들뜨고 춤추듯 움직여 막을 길이 없었다. 하여 이웃에 사는 이숙형과 말을 타고 출발하기로 하였다. 집안 아이들과 마부 4-5명도 함께 갔다. 십리 남짓 가다가 자하동에 있는 작은 정자에서 쉬었다. 넓이가 한 칸쯤 되는 정자는 신시의 별장이다. 시냇물이 산골짜기에서 흘러오는데 숲에 덮여 그 근원을 알 수가 없었다. 흐르는 물이 정자 아래에 이르러 바위에 부딪혀 튀는 것은 물방울이 되어 날아오르고 된 물은 못을 이루어 푸른빛을 띠더니 다시 흘러서 골짜기 여기를 한 바퀴 돌고 흘러갔다. 그 모습은 마치 흰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았다. 언덕에는 철쭉이 한창 흐드러지게 피었고 바람이 불면 그윽한 향기가 냇물을 건너와 코를 간지럽혔다. 아직 산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상쾌하여 그윽한 흥취가 일렁였다. 정자를 지나 십리 남짓 가니 길이 가파르고 험해 말을 탈 수가 없었다. 그곳에서 타고 온 말과 마부를 집으로 돌려보낸 다음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다. 칡덩굴을 헤치고 골짜기를 지났는데 앞에서 길을 이끌어주던 사람이 잘못하여 첫 목적지인 불성암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다. 어디가 동쪽이고 서쪽인지 분간하기 힘들었다. 해도 거의 저물어 가건만 길에는 나무꾼조차 없어 물어볼 사람이 없었다. 따르는 사람들이 털썩 주저앉거나 가만히 서 있기만 할 뿐 모두 어찌할 바 모른 채 안절부절 못했다. 그때 이숙현이 나는 듯이 빠른 걸음으로 가파른 봉우리를 올라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살피더니 어디론가 사라졌다. 우리는 괴이하게 여기고 한편으로 야속한 생각마저 들었지만 아무런 말도 없이 가버린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로부터 얼마 후 흰 장삼을 입은 스님 4-5명이 빠른 걸음으로 산을 타고 뛰어내려와 우리에게로 다가왔다. 스님들을 보자 일행은 모두 스님이 오신다 하고 환성을 질렀다. 아마도 이숙현이 멀리 있는 저를 찾아내 먼저 가서 우리 일행이 여기 있다고 알렸던 모양이다. 승려가 이끄는 대로 사오리쯤 따라가니 암자 하나가 나왔다. 불성암이었다. 암자는 삼면이 산봉우리로 둘려있고 앞쪽이 탁 트여서 시원해 보였다. 문을 열어놓으면 앉아서는 물론 누워서도 천리 먼 곳까지 바라볼 수 있었다. 이튿날 아침 해 뜨기 전에 아침밥을 재촉해 먹고 연주대를 찾기로 하였다. 몸이 튼튼한 승려 몇 명이 좌우에서 길을 안내해 주었는데 한 승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연주대는 여기서 십리남짓 가야 합니다. 그런데 길이 몹시 험하여 나무꾼이나 저희 같은 승려들도 쉽게 오르지 못합니다. 그런 곳이라 오를 만한 기력이 부족할까 염려되는군요. 그 말에
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마음에서 비롯된다네. 마음은 장수이고 기운은 졸병과 같은 것일세. 장수가 가는데 졸병이 어찌 안 갈 수 있겠는가. 드디어 절 뒤에 있는 가파른 벼랑길을 넘기 시작했다. 길이 끊어지고 벼랑이 갈라졌는데 밑은 천길 낭떠러지였다. 몸을 옆으로 돌려 암벽에 붙이고 손으로 나무 뿌리를 번갈아 잡으면서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겼다. 현기증이 일어날까 두려워 감이 켰는지라거나 아래를 내려다보지 못했다. 한 곳에 이르니 큰 바위가 가로막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그래서 속이 파여 골이 진 곳 가운데 날카롭지 않은 곳을 골라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고 양손으로 그 곁을 부여잡으면서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바지가 걸려 찢어지는데도 돌볼 겨를이 없었다. 이처럼 힘든 고생을 두세 차례 겪은 다음에야 간신히 연주대 아래에 도착했다. 해는 이미 정오였다. 눈을 들어 위를 쳐다보니 우리보다 먼저 올라간 유람객들이 만길 벼랑 위에 서서 몸을 굽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런 모습이 흔들흔들하다가 당장이라도 떨어질 듯 싶었다. 나는 머리칼이 쭈뼛해져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기에 하인들을 시켜 고함 지르게 했다. 그만두시오. 위험하니 물러서시오. 나는 남은 힘을 다 짜내어 곱사처럼 등을 구부린 채 기어서 마침내 정상에 올랐다. 꼭대기에 수십 명이 앉을 만한 바위가 있는데 이것을 차이람이라 불렀다. 옛날 양녕대군이 왕위를 사양하고 관악산에 와서 머물렀을 때 이 바위에 올라 대궐을 바라보곤 했는데 햇볕이 뜨거워 오래 머무르기 어려우므로 작은 장막을 치고 앉았다 한다. 바위 귀퉁이에 꽤 오목하게 파인 네 구멍이 있으니 그때 장막을 고정하고자 말뚝을 박았던 자리일 것이다. 그러하기에 양녕대군이 앉았던 자리를 연주대라 하고 장막 쳤던 바위를 차이람이라고 부른다. 구름과 하늘 사이에 높이 솟아오른 연주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천하 만물이 나와 높이를 겨루지 못하고 사방에 깔린 여러 봉우리가 시시하여 비교할 바 못된다. 서쪽 변두리에 한없이 넓고 아득히 뻗친 기운은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것인데 하늘인가 싶으면 바다이고 바다인가 싶으면 하늘이니 미라서 하늘과 바다를 분별하겠는가. 그리고 한양의 성과 궁궐이 밥상을 대하듯 또렷하게 와 닿는다. 소나무와 전나무가 고리처럼 둘러서 빽빽하게 들어찬 곳은 경복궁 옛터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양녕대군이 이곳을 배회하면서 궁궐을 그리워하던 심정은 비록 세월이 흘러 100대가 지나더라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감흥에 젖은 채 바위에 기대어 큰 소리로 시영 한 구절을 외웠다. 산에는 개암나무, 진펄에는 감초풀, 그 누구를 그리워하는가. 서방의 미인이네. 저 아름다운 사람, 서방의 미인이여. 그랬더니 이숙현이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임금을 사모하는 노래입니다.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옛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다르겠습니까? 그 말에 나는 다시 말했다. 임금을 연모함은 누구나 지켜야 할 당연한 도리이니 옛사람과 지금 사람이 다르지 않을 걸세. 다만 지금 내 나이가 67이니 옛날에 허목 선생이 83세 때 연주대를 올랐던 일에 비하면 16년이나 모자라네. 그런데도 허목 선생은 걸음이 나는 듯이 빨랐다고 하지 않던가. 그에 비해 나는 힘이 다하고 숨이 차서 간신히 올 수 있었네. 도학과 문장이 옛사람에게 미치지 못함은 이상할 게 없으나 근력조차 어찌 옛사람에게 미치지 못한단 말인가. 하늘의 도움으로 내가 만일 83살까지 살 수 있다면 비록 가마를 타고서라도 반드시 이 연주대에 다시 올라 옛사람의 발자취를 이을 것이니 자네는 기억해 두게나. 그때 저도 마땅히 따라오겠습니다. 지금 65살인 이숙현의 즉각적인 응답에 우리는 한바탕 크게 웃었다. 이날 우리는 불성암으로 가서 자고
이튿날 노량진 집으로 돌아왔다. 한편 최재공은 1799년 음력 1월 만 79세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났기에 앞서 바람대로 83세에 다시 관악산을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최재공은 힘든 등반에 앞서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말했으나 사람 수명은 의지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으므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옛사람 기행, 조선 선비 이정규의 삼각산 유람. 월사 이정기는 문장으로 이름 높던 가문에서 출생했고 유년 시절부터 남다른 문학적 자질을 보였으며 과거 급제 후 문장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장유, 이식, 신흥과 더불어 한문 4대가로 일컬어졌으며 정조 임금도 그의 문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다음 글은 삼각산 여행기입니다. 금강산 유람을 마치고 돌아온 나는 마치 고향 떠난 사람처럼 서운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거기다가 예조에서 써야 할 글들이 마음대로 써지질 않아 상소문을 3차례나 올려 벼슬살이에서 벗어났다. 하루는 서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창밖에서 목닥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인가 싶어 물었더니 중흥사 노승 성민과 삼이승 천민이라 한다. 절친한 뻗 성민이 삼각산을 구경하러 오라 하기에 약속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편지를 보내왔다. 삼각산 단풍이 윗서리에 한창 물들었습니다. 며칠 더 지나면 시들 터이니 오시려면 이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구경할 좋은 곳이 없나 싶던 나는 그 편지를 받고 기뻐 어쩔 줄 몰랐다. 하여 즉시 짐을 꾸려놓고 나니 혼자 가는 것이 왠지 쓸쓸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때마침 신자방 형으로부터 내게 편지가 왔다. 나는 답장을 얼른 썼다. 사찰 스님이 저에게 단풍과 국화를 구경하러 오라 하기에 떠나렵니다. 같이 따라가시려거든 홍제교에서 기다리십시오. 또 산에서는 피리 소리가 없어서는 안 되니 피리 부는 종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 집 종옥량은 피리 잘 불기로 장안에 이름이 난 자이다. 편지를 붙이고도 안심이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신영이 내게 편지를 보낸 것이나 내가 구경 가자고 한 것이 모두 평소 약속이 아니고 갑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웃집 계자제를 설득했더니 응낙했고 생질 박대건 역시 동행하기로 했다. 9월 15일 출발하는데 천민이 길을 안내했다. 나와 자제는 각기 술 2통씩을 말에 싣고 동자 한 명이 뒤따랐다. 얼굴을 가렸기에 길 가던 사람들은 우리인 줄 몰랐다. 종자를 시켜 피리 부는 악공 이산수를 불러오게 했으나 집에 없다고 한다. 무료하게 가다가 홍제교에 이르니 신자방도 나와 있지 않아 더욱 쓸쓸한 생각이 들었다. 중흥사 돌문 앞에 이르니 신자방이 바위 위에 앉아 있다가 반기는 것이 아닌가. 왜 이리 늦었는가? 우리는 기다린 지 오래이네. 다만 피리 부는 종은 다른 사람의 잔치에 불려가고 없어 그냥 왔네. 자네의 편지가 늦어서 그렇게 되었네. 나는 실망하던 차에 신자방이 온 것만도 다행으로 여겨 피리 부는 사람은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했다. 민지암 동구에 다다르니 산골짜기 시냇가에서 피리 소리가 들렸다. 가만히 들어보니 옥량의 피리 소리이기에 종자를 시켜 가보게 했다. 과연 신평천 여러 사람의 잔치가 한창이라 한다. 절 문간에 도착하니 성민과 여러 중들이 반가이 맞아주었다. 월대의 자리를 잡고 앉으니 자제가 목이 마르다며 술통을 열고 찬술한 대접을 들이키고는 내게도 권하기에 함께 마셨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피리 소리가 점차 가까워지더니 누군가가 앞에 와서 절을 하는데 바로 옥량이었다. 어떻게 빠져나왔느냐?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서 소인이 뒤따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일행은 박수로 그를 환영하고는 즉시 한 곡조를 불게 했다. 불기를 마치자
우리는 그에게 술 한 사발을 상으로 주었다. 조금 있자 앞 산봉우리에 달이 솟아올랐다. 맑게 갠 가을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하고 적막한 산골짜기는 쥐죽은 듯 조용한데 청아한 피리 소리만이 멀리 멀리 울려 퍼졌다. 밤이 깊어서야 승방에서 이불을 함께 덮고 누웠다. 불을 밝히고 정담을 나누니 소년 시절에 공부하던 때가 생각났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걸어서 산영로 예터로 내려갔다. 이어 향옥탄 여우를 찾았다. 며칠 밤 서리를 맞아 붉을대로 붉게 물든 단풍과 푸른 소나무, 누른 국화가 시내 골짜기에서 서로 아름다움을 견주고 있어 비단으로 술을 놓은 세계 같았다. 내가 신자방에게 말했다. 이런 경치를 보니 성민 스님이 내게 거짓말한 게 아니군요. 자네도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은 셈이네. 신자방도 웃으면서 말했고 우리는 서로 약속을 지켜 다행이라 생각하며 술병을 기울였다. 위를 올려다보니 삼각산 푸른 봉우리가 우뚝 하늘 높이 솟아 있었다. 중을 불러 물었다. 백운대 가는 길이 어느 쪽인가? 나이 뒤에는 전혀 그곳을 왕래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중들 역시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노적봉은 나무꾼들이 다니는 길이 희미하게 남아나 있습니다. 그러나 노적봉 꼭대기는 오르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신자방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미 100발이 다 된 나이인데 이번에 여기에 온 것은 우연입니다. 이번 걸음에 한 봉우리라도 오르지 않으면 후에 언제 다시 와 오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신자방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자네보다 10살이나 더 먹었으니 그 위태로운 봉우리를 어떻게 오르겠는가? 아침밥을 먹은 후 절 뒤에 있는 작은 암자로 올라갔다. 생질이 소로길로 해서 노적봉을 오른다기에 나도 지팡이를 짚고 뒤따랐다. 그때 신자방이 자제에게 우리 두 사람만 따라가지 않았다가 이후 월사의 비웃음을 얼마나 받겠는가? 우리도 같이 가세. 라고 말하면서 뒤를 따랐다. 괴석이 길을 메우어 10걸음에 9번은 넘어지면서 올랐다. 노적봉 아래에 이르니 바위가 가파르고 비스듬히 기울어서 발붙일 것이 없었다. 천민과 다른 중 둘이 먼저 올라가 바위 틈에 나무로 사다리를 만들어 줄을 늘어뜨려 주기에 그 끈으로 몸을 묶고 올라갈 수 있었다. 정상에 올라보니 겨우 10여 명이 앉을만 했다. 밑을 내려다보니 아찔하여 눈을 감아버렸다. 잔뜩 긴장하여 서로 부축하고 앉았다. 잠시 쉬었다가 사방을 살펴보니 서남쪽은 바다로 멀리 중국 땅인 듯 싶은 곳에 구름이 깔렸다. 은빛 하늘이 망망하여 시력이 모자라 끝까지 볼 수 없었다. 바라 보이는 곳은 수락산, 아차산, 관악산, 청계산, 천마산, 송악산, 성고산 등인데 개미집처럼 작게 보였다. 노승이 나에게 손가락으로 그것들을 가리키면서 저것은 무슨 산이고 저것은 무슨 강이라고 일러주는데도 긴장한 나는 당황해서 구별하지 못하고 그저 예 할 뿐이었다. 서울 장안의 백만가구는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잘 보이지 않고 다만 발밑에 밥짓는 연기가 한 폭의 생생한 그림처럼 눈에 들어왔다. 틀어올린 상투 같은 남산이 구름 사이로 보였다. 목이 컬컬해서 술로 목을 축이고 흥이 일어 술 몇 병을 다 비웠다. 내가 취해서 노래를 부르니 자제는 일어나 춤을 추었다. 피리 소리가 바람을 타고 하늘 멀리 퍼져나갔다. 앉아서 멀리 성문 위를 보니 그 위에서 어떤 사람이 목을 빼고 흰옷을 휘두르는 모습이 누구를 부르는 것 같았다. 우리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으나 무슨 영문인지는 알지 못했다. 흥이 깨고 술병 역시 비었기에 산에서 내려갔다. 내려오는 길은 오를 때보다 빠른 듯해서 금방 절에 닿았다. 절에 닿아 뒤를 돌아다 보니 구경했던 곳이 이 세상이 아닌 듯 아슬아하다.
중들이 두물을 준비했다가 밥상에 내놓았다. 부들 자리를 갈고 앉아 쉬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공손히 인사했다. 쇠내는 악공 이용수 제자입니다. 저희 선생님이 어제 정가를 받고 산 유람 가시는 예조 판서 노약께서 피리 부는 사람 찾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가야금 타는 악사 바가무게와 함께 술을 준비해 민지암에서 기다렸습니다. 거기서 여러 어른께서 높은 곳에 계심을 보고 늦도록 내려오시지 않을까봐 아까 옷을 흔들었습니다. 저희 선생님은 여러 어른께서 돌아가시는 길에 잠깐 들러 아름다운 단풍 구경하시길 원하십니다. 그의 말을 듣고 우리는 깜짝 놀랍도록 반가웠다. 당대의 명수인 악사가 풍류를 아는 사람이라 느껴진 까닭이다. 우리는 스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시내를 따라 산에서 빠르게 내려갔다. 시냇물이 서로 다투며 흐르는데 감상할 겨를이 없을 정도였다. 골짜기 입구를 벗어나자 악사가 검은고를 안고 기다리다가 절을 하면서 맞이했다. 가을 물소리가 쫄쫄 소리를 내며 흐르고 특이한 바위는 하늘 높이 솟아 마음에 들었다. 그림자를 들이운 낙낙장송의 푸른빛이 사람을 엄습했다. 우리는 시냇물에 발을 씻고는 옷을 벗고 바위에 앉아 내놓은 술과 안주를 실컷 먹었다. 술잔을 물에 띄워놓고 서로 다투어 마시기도 하고 그물로 고기를 건지기도 하면서 놀았다. 자제는 단풍나무 가지를 꺾고 머리에 꽂고 나는 국화를 따서 술잔에 띄우며 마셨다. 술에 취했을 때 음악이 연주됐는데 곡조에 따라 손과 발이 저절로 들썩거렸다. 청아하고 신묘한 그 가락은 아마 천고에 없을 듯 싶었다. 자제가 악사들에게 물었다. 새 악사는 본디 국수이지만 오늘은 더 음악 소리가 청아하네. 이곳 경치가 좋아 그런 것인가? 이에 대해 악사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아름다운 경치뿐만 아니라 오늘 다행히 여러 어른의 신성 같은 모임을 만났기에 저희의 감이 한층 더해 음조가 좋으니 이는 신의 도움입니다. 날이 저물기에 모두 일어나 한바탕 덩실덩실 춤춘 후 취한 몸을 말에 실었다. 오면서도 악사들이 피리를 끊임없이 불고 이따금 가야금을 연주하게 했더니 길 가던 사람들이 신선들의 행차인가 싶어 바라보았다. 한참 오다 보니 동쪽 하늘에 달이 떠올랐다. 나는 응이 다시 일어나기에 말 위에서 큰 술잔으로 술을 가득히 따라 마셨다. 저물녘에야 사령에 올랐다. 행인이 벌써 드물었다. 성문을 닫기 전에 성 밖에 이르렀다. 들끓던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오직 달빛만이 대낮처럼 밝았다. 술통에 아직 술이 많이 남았다기에 수문장을 불러 함께 앉아 술잔을 씻고 다시 마셨다. 연주 음악 소리에 홀려 돌아가기를 잊고 있다가 뒤늦게 집에 오니 이미 삼경이었다. 옛사람 여행, 도의 홍성모의 만이산 기행. 조선 후기에 활동한 홍성모는 연중 행사와 풍속들을 정리하여 동국세시기를 저술한 학자입니다. 동국세시기는 오늘날 열양세시기, 경도잡지와 더불어 우리나라 세시 풍속을 연구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 글은 이렇듯 관찰력 있는 홍성모가 18세 때인 1799년 봄에 기록한 여행기입니다. 기민년 4월 21일 나귀를 타고 강화 남문 서남쪽에 있는 만이산으로 향했다. 넓은 들판 여기저기에 마을이 흩어져 있고 숲이 우거진 뾰족한 산은 산뜻한 모습을 드러낸다. 한쪽은 바다여서 파도가 일렁이지만 강화가 섬이라는 사실을 잊을 뻔했다. 40여리를 간 후 만이산 아래 총가에서 밥을 지어 먹었는데 생선과 산나물에서 제법 향토미를 느꼈다. 전등사에 있는 승려 수십 명이 가마를 가지고 와 기다리고 있기에 그걸 타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얽힌 칡덩굴을 붙잡고 우거진 잡초를 헤치며 가는데 이상하게 생긴 바위들이 화를 낸 듯 혹은 사람을 움킬 듯한 모습으로 우뚝우뚝하다. 아슬아슬하고
구불구불한 좁다란 길을 걷고 절벽을 타고 올라가거나 낭떠러지로 해서가는데 겁이 나서 오를 수 없을 것 같은 길이다. 그러나 가마를 맨 중들은 시내를 건너뛰고 골짜기를 오르는 모습이 원숭이보다 잽싸고 빠르다. 휘어진 구비를 돌면 골짜기가 나오고 계속 가면 빽빽한 나무숲이다. 이렇게 해서 산 중턱에 이르니 하늘은 비스듬히 기울고 산봉우리들은 낮아 보인다. 평평한 곳에 이르러 사방을 보니 이것이 백길 높은 산임을 모르겠다. 산의 나무들은 총총하지만 그늘이 지지 않아 쉬기에 적당해서 바위에 잠시 걸터 앉았다. 그때 한 승려가 말했다. 산 중간에 띠를 두른 구름 밑을 내려다보면 평평하게 깔린 강화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튀어나온 것은 산봉우리요. 흘러내리는 것은 강과 바다인데 하늘과 들판이 맞닿아 사방이 하나 같습니다. 이런 경치를 봐야 강화도에서 마니산이 왜 유명한지 알게 됩니다. 마침내 정상에 올라섰다. 10여 길이나 쌓은 돌무더기가 있다. 이상하여 물었더니 옛날 당군이 이곳에서 출생하여 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는데 이름을 참성단이라 한다고 한다. 그 단 위에 올라가 사방을 살펴보았다. 연기도 아니고 구름도 아닌 푸른 기운이 하늘과 맞닿아 황홀하게 동남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것은 바다였다. 구름에 가려져 있는 여러 산봉우리와 일렁이는 파도는 100위밖에 불과하다. 만약 해신이 바람을 일으켜 구름을 없애고 활짝 트이게 한다면 서쪽으로는 수양산, 남쪽으로는 동래산을 바라볼 수 있을 터인데 팔방을 보아도 그럴 만한 곳이 없다. 바다, 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랴. 산의 구름을 트이게 할 제문을 짓지 못함이 한스럽다. 그러나 산꼭대기에 우뚝 서서 우리나라 땅이 비좁음을 웃으면서 동쪽을 향해 떠오르는 해를 묶을 수 있고 산봉우리를 나무처럼 꺾을 수 있다. 라고 외친다면 그 도량과 시력은 우물 안개구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과는 다르리라. 아, 나의 하찮은 몸뚱이는 저 바다에서 일렁이는 파도에 비하면 접살 한 개나 겨자씨 하나에 불과하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비교하면 넓은 바다의 한 웅큼물이며 큰 산에 굴러다니는 주먹 크기의 돌멩이에 불과하다. 이 산이 비록 높고 저 바다가 크다지만 역시 나처럼 한 나달이나 겨자씨일 뿐이니 어찌 내 몸을 스스로 작다고 하겠으며 또 어찌 높은 곳에 올랐다고 하랴. 날씨가 따뜻해서 구름이 가벼워지고 산 공기가 무더워 따르는 사람들이 헐떡이고 땀을 많이 흘려 끝까지 올라오지 못한 자도 있었다. 그래서 솔바람에 옷을 말리고 돌틈에서 나오는 물로 얼굴을 식혔다. 술을 마실 줄 모르는 사람은 울물을 대신 먹고는 이것저것을 배회하느라 날이 저물도록 돌아갈 생각을 잊었다. 이처럼 떠나기 싫을 줄을 미리 알았다면 차라리 아예 멀리 구경을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곳에서 한 달을 떠나 있어도 섭섭한 마음은 가시지 않을 터이니 떨치고 내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 집은 서울 남산 아래이다. 수락산, 도봉산을 마주하고 아차산, 인왕산이 좌우에 솟아있으며 소나무숲과 오이밭, 차밭이 있고 색한 집이 있다. 집 안에는 책 수만 권과 두루미 한 쌍, 검은고 하나, 술 한 병이 있다. 아침에는 들에 나가 김을 메고 낮에는 검은고를 뜯으며 술을 마시고 학과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춘다. 가슴 속에는 꾸준히 지식을 쌓아서 그 지식으로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니 집 밖을 나서지 않고도 천하 일을 다 안다. 나는 옛글의 이치가 바로 이것이리라. 그러니 이 산을 떠나는 게 무엇 그리 서운하랴. 또 세상 유람이 홀륜산을 오르고 황하를 거슬러 올라간 것이라면 우주의 큰 것을 봤다고 할 수 있겠지만 구경거리가 바위 몇 개와 촐랑거리는 물에 불과하다면 오늘 내가 본 풍경과 무엇이 다르랴. 아까 말한 이른바
큰 바다의 한 웅큼물과 큰 산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일 뿐이다. 가마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산에서 내려오니 숲에 바람이 옷소매를 간지리고 새들이 곤주가를 불러줬다. 늙은 선비의 가야산 탐방기 김명범. 경상도에는 석화성이 없다. 오직 합천 가야산만이 뾰족한 돌이 줄을 잇따라서 불꽃 같으며 공중에 솟은 듯 극히 높고 또 빼어나다. 이중환이 택리지에 기록한 가야산 특징입니다. 가야산은 성주군과 합천군 사이에 있는 산이며 600여 년간 고려대 장경을 보관해온 사찰 해인사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 성주 출신 문인 김명범이 남긴 가야산 유록기를 소개합니다. 옛날에 술사서불이 삼신산에 불사약이 있다는 말로 진시황을 깬 후 어린 남녀 3,000명을 데리고 바다 건너 일본의 기주에 도착했다고 한다. 청천 신유하는 해유록에서 일본의 부사산, 상글령, 반대암을 삼신산으로 칭했는데 이는 틀린 말이다. 세상에서 삼신산은 모두 해동, 즉 우리나라에 있다고 한다. 시인 두 번은 자신의 시에서 방장은 사만의 밖이라고 말했으며 거기에 주석을 붙인 이가 방장은 대방군 남쪽에 있다라고 했으니 대방은 바로 남원의 옛 이름인 바 지리산이 곧 방장산임은 자명하다. 이로 미루어 풍악산이 복례산이 되고 한라산이 영주산이 됨도 알 수 있다. 세 산 가운데 풍악산이 가장 경치가 좋아 중국인들이 평생에 꼭 한번 구경하고 싶다고 했을 정도로 천하의 이름이 나 있다. 오호라. 중국에서 우리나라까지 거리가 대체로 1만리 넘고 가까운 것도 수천리 되니 중국인이 풍악산을 찾아가서 구경할 수 없음은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오직 우리 영남에 사는 사람만이 풍악과의 거리가 멀지 않다. 그런데도 덩굴박처럼 한 곳에 매여 죽을 때까지 유람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복례산이 멀리 있다고 한탄하겠는가. 그러므로 그에 대해서는 논하지 말자. 우리 고을의 가야산은 사방이 깎은 듯 험하고 옷같이 아름다운 봉우리가 겹겹이 쌓여 있다. 일찍이 어떤 해박한 노인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는 가야산이 천하 지도에 실려 있으며 소금강이라고 불린다라고 말했다. 신라시대에 지어진 해인사는 양나라 무제가 세운 중국 동태사에 뒤지지 않으며 해인사 계곡으로 들어가 신선이 됐다는 고운 최치원 이름은 중국에 널리 알려져 당나라 시인 최호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매번 봄에 연분홍 꽃이 필 때나 가을에 붉게 단풍이 들 때 시인이나 문사들이 지팡이를 짚고 가야산을 유람하는데 발자국이 서로 이어지고 어깨가 서로 맞닿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다. 나는 가야산 아래에서 성장했으며 어릴 때는 책상을 들고 가 절간에서 공부했고 장년이 되어서는 채찍을 늘어뜨리고 송관을 넘나들었다. 거리가 가까우니 후일을 기약하기도 하고 혹은 하는 일이 바빠서 한가한 날로 미루다 보니 온 산의 푸른 경치를 아침 저녁으로 쳐다봤어도 만약 누군가 내게 가야산의 참모습을 묻는다면 아득하여 남에게 해줄 말이 없다. 금년 9월에 상산에 사는 법 노자능이 내가 머무는 도동의 적막한 곳으로 거듭 찾아왔다. 그는 함께 중양절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크게 탄식하며 말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중국 동안 사람 상평이 본산을 마치기를 기다린 것처럼 명산을 과연 구경할 수 있겠는가? 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이미 70에 가까웠으니 뒷날 비록 다시 온다고 해도 어찌 한가한 시간이 생길지 확신하겠는가? 그 말에 내가 답했다. 그대는 이미 내 마음을 알고 있구려. 우리는 그 즉시 날을 정해 가야산 상봉에 올라가기로 기약했다. 드디어 22일에 길을 나섰을 때 함께 유람하는 사람이 모두 10명이었다. 저녁 무렵 용기암에 도착했는데 돌길이 매우 험하여 늙은이의 다리가 피곤했다. 한 번 언덕을 오를 때마다
다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마침내 중건된 이료사를 보고 발길을 돌렸다. 아, 산을 말하면 물이 그 가운데 있고 어질린을 말하면 슬기지가 그 안에 포함되니 옛날 선현들이 산을 유람하며 느끼는 즐거움이 어찌 장자가 말한 백혼무인처럼 위태로운 길을 가서 먼 경치를 구경하는 것만 취하겠는가. 반드시 주자가 무의구곡으로 비유한 것처럼 길을 차례로 나아간 후에 바야흐로 물건을 관찰하여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만족하다고 말하겠는가. 중봉을 보고 정상에 오르지 않았으니 절로 노니는 사람들이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구절은 바로 우리를 보고 한 말인 듯 싶어서 안타까움에 탄식이 나온다. 비록 용암은 가야산의 제2봉 앞에 있어 산세가 휘돌아 감싸고 있지만 그래도 그욱한 경치는 구경할 만하다. 시험삼아 용각봉 정상에 올라 남쪽 바닷가를 바라보니 여러 산이 띠를 풀어놓은 것처럼 혹은 빙 둘러서서 손을 모아 읍하고 있는 듯하여 눈앞에서 기이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 아득히 먼 곳은 구름과 노을이 하늘에 잇따라 있어 그 끝이 없어 보였다. 비록 상봉에 올라도 보는 바가 또한 이와 같을지니 넝쿨을 부여잡고 백척 간두에 올라서야만 바야흐로 아주 높다고 하겠는가. 명산의 뛰어난 경치와 문창후 최치원 유적은 대부분 해인사 골짜기 입구에 있는데 샅샅이 찾아보지 못하였다. 우리는 동시에 상봉과 해인사, 유람은 내년 가을에 하세라고 약속하고 절구와 율시를 지어 화답하였다. 유람을 기록하는 문장에 대해서는 곧 노자능이 크게 선창하고 내가 이어 가다듬었다. 뒷사람이 보면 반드시 소금강의 선유로 이로다라고 할 것이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